이제 올해 2025년도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바뀐 세법이라든지 만약 바뀐 세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2024년도와 달리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이제 네네네. 앞으로 부동산 관련된 세법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는 2024년도 기속 법인들 중에서 성실임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임대법인은 특히 이제 부동산 소득이 많거나 이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많은 법인들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부동산을 많은 소유하신 이제 대표님들이 개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법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이하까지는 9.9%. 네, 9%였죠. 네, 그렇는데 이제 사실상 2024년도 기속 법인세부터 과세표준이 2억 이하라도 19% 그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이제 20.9%의 세율이 적용받다 보니 임대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다소 부담이 되실 수 있다. 정리하자면 원래는 개인 부동산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2억 이하 이제 과세표준이 나오면 네. 법인세 9% 정도만 내면 됐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목적 자체가 임대업으로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맞습니다. 하면 네네네. 2억 이하 9% 구간이 사라지고 네. 이제 19%로 이제 다 통일된다는 얘기인 네, 거죠. 200억 네. 이하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게 원인이 아무래도 2020년도부터 정말 많이 법인으로 건물을 이제 맞습니다. 매입하기 맞습니다. 시작했잖아요. 네, 네, 네. 뭐 이제 이게 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으려면 뭐 은행 쪽에서 뭐 RTI라든지 여러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네. 법인은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세무당국에서 세수를 위해서 이제 2억 그렇죠. 이하 이제 구간을 네. 좀 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예로 만약에 부동산 법인 목적도 있지만 다른 사업 소득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말 그대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네.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 법인을 매입했을 때는 똑같이 또 2억 이하는 9% 적용받는 거죠. 이게 좋은 이제 질문이신데 네네네. 부동산 법인이 만약에 부동산 임대 수익이 아니라 부동산을 판매한 수익이나 네네. 혹은 이제 다른 사업 소득이 부동산 임대나 이자 배당 소득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억 이하는 9%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절세를 한다 하면 네네. 그런 매출들을 회사에서 발생시킬 수 있다 하면 2024년도 기속 법인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만약에 감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렇죠. 요즘은 네. 부동산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네. 때문에 외감을 많이 네, 외부 감사를 많이 받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 자산가액이 120억 이상이거나 네. 혹은 이제 부채가 70억 이상이면 이 두 가지가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부동산 법인들은 이제 자산가액이 큰 경우에 해당되시기 때문에 외부 감사 적용을 받으실 거고요. 그럼 외부 감사를 받는 성실법인, 임대법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 이하라도 이제 19%가 아니라 9%를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 목적으로만 임대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이하인 9%가 사라지고 19%가 맞지만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외감 대상이 되면 네, 맞습니다. 똑같이 2억 이하는 9% 적용받는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 많은 고객분들이 거의 다 외감 대상이에요. 왜냐면 뭐 100억 건물을 매입해서 뭐 대출을 아마 70억 정도 받고 2년 뒤에 이제 또 장부가액이 또 다 올라가고 하면 또 외감 대상이 되잖아요. 예. 외감 대상이 일단 첫 번째로 되면 네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회계법인한테 이제 매년 지출해야 될 뭐 금액들 예.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상 외부 감사로 인해서 네네. 이제 금감원에 저희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그렇죠. 되다 네. 보니 이제 네네네. 그 회계 감사 비용이 발생되시고요. 그 외에는 사실상 추가되는 비용은 발생되진 않습니다. 수수료 입장에서 이제 세무 기장 비용은 기존대로 발생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정료라는 것들도 법인세 신고할 때 발생되는 거라 외부 감사가 된다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사실상 외부 감사 비용 말고는 있진 딱히 않지만 없지만 그 비용 자체가 사실은 낮지 않고 그렇죠. 꽤 높죠. 꽤 높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매년 부담하셔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 고민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의 뭐 위험 요소는 아니지만 이제 외감 대상 한번 올라갔다 보니까 또 세무당국에서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건 이제 분식회계 자체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네네. 할 수도 없고 네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제표가 실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직하게 작성되실 거고요.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외부 감사 받은 법인의 재무제표는 은행에서 신뢰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네, 장부에 대한 이제 신뢰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감사 받은 법인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 주변에서도 저희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또 질문 주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있을 때 외감 대상을 안 넘어가는 선에서 법인을 뭐 한두 개를 더 만들어서 각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법인을 몰아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만약 세무사님이라면 네. 반대급부로 어떤 선택이 하는 게 좀 더 현명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어찌됐든 외부 감사를 받는다는 게 한마디로 외부에 저희가 보여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외부에 내 회사가 보여지는 게 좀 싫다. 그리고 내가 매년 발생되는 감사 비용이라는 게 부담된다라고 하면 그 감사 요건에 충족되지 않게끔 법인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그렇게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가실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로 뭉친다고 해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라고 하면 유한회사는 공시의무가 없긴 하지만 네네. 이제 감사도 대상이 되긴 하지만 네네네. 감사에서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이제 매출액이 100억 이상 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요건을 더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법인은 사실상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감사를 안 받고 싶고 부동산 가액이 크다라고 하시면 유한회사로 설립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또 유한회사로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변경은 하실 수 있는데 변경을 해도 몇 년간은 주식회사처럼 감사를 받으셔야 돼서 바꾼다고 바로 다음 연도부터는 감사를 우리 그 회사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큰일 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 그 외감 대상이 되기 전에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회계사가 아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클라이언트들하고 정말 많이 이야기 나누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될지 유한회사 설립을 해야 네, 될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많이 이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도 많이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 네, 유한회사로 설립하려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문의도 많아지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식회사가 커가는 것 자체가 부동산 법인을 할 때 대부분은 네네. 가족 법인을 많이 해서 네네. 외감 대상에 대해서 튼튼한 법인을 또 만드는 게 네.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매년 그 정도 비용 나가는데 어제 법인에서 나가는 또 맞습니다. 비용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것도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그 요새는 네. 뭐 2023년도, 2024년도부터 고금리가 계속되고 건물 빌딩 자체가 가격들이 많이 좀 빠졌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요새는 은행 쪽에서도 법인이라도 RTI 이런 걸 좀 보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그 임대 수입이 나와야지만 대출을 해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요새 은행들을 정말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임차인들 재무제표를 또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법인보다는 개인으로도 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수요들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만약에 법인이 아닌 뭐 개인 사업자로 임대업을 운영할 때 뭐 저희가 뭐 세금 신고하거나 이럴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개인으로 이제 임대업을 운영하시면 이제 네.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게 두 가지세요. 네네. 첫 번째는 소득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임대 소득이 높게 잡히시면 당연히 법인보다 임대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으셔서 개인은 6에서 45%까지 올라가시고 법인은 아무리 높아도 9에서 20% 조금 초반까지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시다 네. 보니까 네네. 이제 개인으로 만약에 부동산 임대를 하신다고 하면 실제 임대료 수익을 한번 계산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잘 계산한 다음에 이제 맞춰가지고 네, 세금을 한번 비교해 볼 수는 있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임대업을 하실 때 소득이 높게 잡히시면 그 임대 소득과 부동산 가치까지 같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점수에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보료도 정말 많이 네, 올라가죠. 건보료도 정말 많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금 고려해서 개인으로 하는 게 나을지 법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나을지는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네, 있고. 네. 그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 건물을 이용을 하면서 대출을 받잖아요. 예, 그럼 예. 대출이자도 이게 개인 사업자로 봤을 때는 네. 비용 공제 되나요? 예, 개인 사업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건물을 매입하실 때나 혹은 토지를 매입할 때 은행을 통해서 빌린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전부 다 사업성 경비이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제 필요 경비로 해서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제 비용에 해당됩니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그 건물과 토지에서 발생되는 재산세, 그리고 혹시라도 토지가액이 높다 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실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해당 연도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개인으로 이제 매입하려고 하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증여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청산이라든지 주식 증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매입할 때 만약에 어느 정도 고정 인컴이 좀 많다, 예를 들면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건물 자체가 어쨌든 또 임대소득에 대한 것도 세금도 다 예, 이제 맞습니다. 합치가 되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객들 중에 이제 개인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기존에 본인들이 받고 계시던 소득과 이 임대소득이 합산돼 버리게 맞아요. 되면 네. 세율 구간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요. 네. 이게 막 40% 50%대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거의 벌어서 다 국가에 이제 저희가 국가와 공사하는 같이, 거죠. 예, 국가와 그렇게, 같이 이제 국가에, 임대업을 하는. 네, 같이 임대업을 하는 국가와 같이 이제 임대업을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실 수 있기 그러겠네요. 때문에 예. 소득이 높으신 개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게 제일 네, 좋겠네요. 네, 세율적으로 좋습니다. 맞아요. 구간 자체가 높아가니까 구간 자체가 왜 지방세까지 붙으면 뭐 최고 구간이 뭐 맞습니다. 50%가 되고 맞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 세무사님 말씀대로 건보료 같은 것도 또 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남는 게 없이 네. 이제 흘러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이제 개인 사업자보다도 이제 법인 사업자로 최대한 하려고 하시는 수요는 오래전부터 좀 꾸준했었는데 네, 네. 법인을 설립할 때 네. 대부분 이제 자녀분 명의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족분들 명의를 같이 넣어서 법인 설립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최근에 이제 법인 설립부터 이제 다 도와드리는데 뭐 세무사님도 네, 네.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지만 그랬을 때 이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잖아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뭐 2천만 원 이하까지 증여세가 이제 안 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주주로 이제 구성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네, 네.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할 때 자녀가 두 분이고 네. 부부가 있어서 4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주주 구성하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할까요? 대표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신데 그렇죠, 보통은 가족을 전부 다 넣고 싶다 하시면 네네네. 처음 법인 설립할 때 균등으로 하셔서 25%씩 법인 설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지분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본금을 그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자본금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넣기 어렵고 자기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자본금의 금액에 맞춰서 비율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부동산 법인은 자본금 금액이 네네. 대출 때문에 조금 높아야 될 경우들이 있으셔서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분 비율의 자녀의 지분 비율을 조금 높이다 보면 아무래도 필요한 자본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비율을 산정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3, 3, 2, 2 이렇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도 많이 하고 아니면 또 은행권에 또 대출을 받아야 돼서 예, 맞습니다. 그 대표자가 지분 조금 더 가져가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이 혹시 있죠. 사모님과 관계가 많이 안 좋다. 혹은 뭐 나는 이 자녀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조금 더 이 자녀 지켜봐야 된다 하면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네. 비율을 조금 낮추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까지 또 말씀을 주시니까. 네, 같이 고려해야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4인 가족으로 이렇게 설정이 됐다고 했을 때 25%씩 그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법인의 이 대표자가 법인의 가속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줘서 건물 매입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 네.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이슈가 생겼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부모님의 지분을 자녀한테 넘길 수 있는 게 어떤 형식으로 또 가는 게 좀 합리적일까요? 사망을 하시거나 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실 때 네. 법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이 될 때는 이제 네. 주식으로 당연히 이제
상속이 되실 거고요. 네네네. 개인과 조금 다른 부분은 개인은 부동산을 만약에 상속을 받으면 취등록세가 한번 발생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법인 주식을 받다 보니 네네네. 그 취등록세가 상속할 때 발생되진 않으실 거고요. 네네네. 다만 그 가치는 그 부동산 가치가 아니라 상속받을 때 그 네. 법인의 주식 가치로 평가가 되다 보니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주식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상속세는 많아질 거라 네네네. 주식 가치를 최대한 잘 계산을 해서 낮게끔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고요. 네네네. 그때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나온 그 이제 규정대로 그대로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상속세 계산할 때 자산가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절세를 한다 하시면 네.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이제 최대한 주식가치 평가를 최대한 잘해서 미리미리 사망하시기 전에 네, 뭐 주식을 증여하실 수도 있고요. 네, 결손을 조금 최대한 만들어서 주식 가치를 임의적으로 낮추는 것도 또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고급 종목이긴 하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네, 뭐 덜은 사실은 뭐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네, 뭐 미리미리 증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법인을 활용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네, 다음에 조금 더 네, 다뤄보는 네,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치를 측정을 해가지고 취득등록세가 한 번 더 발생하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만큼 상속세를 내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네. 주식을 이제 상속하기 때문에 네, 그 주식에 대한 비상장 주식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미리미리 상속세나 이런 거 줄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맞습니다. 정리하면 좀 되겠네요. 그랬을 때 그러면 2025년도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법인 건물을 살 때 항상 탁상고론처럼 네네.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세무사님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셨지만 네네. 세무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2025년도는 개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좋을지 네.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한다는 게 좋을지로 봤을 때는 어떤 게 좀 괜찮으실까요? 저는 만약에 부동산을 제가 오래 가지고 있고 네네. 제 소득이 엄청 높다 라고 하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조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오래 소유하고 토지를 오래 소유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세 차익이 좀 많이 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개인으로 팔았을 때는 최대 거의 지방세까지 한 50%의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 네네. 그 세금 자체가 법인으로 했을 때랑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물건, 좋은 이제 가치 부동산을 찾아서 내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으로 할 때 세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저희가 운영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법인을 해서 만약에 지분을 조금 주고 싶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때 취등록세가 또 발생되다 보니 그렇죠, 네. 자녀든 제가 주고 싶은 이에게든 주식을 증여나 양도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세금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보니 제가 법인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증여나 양도할 때도 네네네네. 주식 가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은 나오겠지만 네네. 아무래도 건물을 그냥 지분을 증여할 때랑 똑같이 세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없고 취등록세가 또 발생된다는 게 사실은 저희 나라 취등록세가 세율이 물론 낮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부담이 꽤 되시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거의 네. 4% 5% 그쵸. 되시니까 네네. 그런 것도 절약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나 건물 투자는 제가 볼 때 법인으로 하는 게 네.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법인 투자로 계속 가는 게 제일 좀 스마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개인 소득이 많다 보면 이 세금 자체가 네, 매년 내는 종소세가 너무 네, 높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자체가 임대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뭐 2억 이하까지는 9%니까 유보금으로 계속 스페어 자금으로 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배당도 하실 수 있고 그렇죠. 예, 배당도 매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개인으로 또 번 돈은 번 돈대로 계속 하다가 또 개인 현금이 열심히 모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검으로 계속 매입을 하면서 법인의 유보금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제일 저도 그렇게 똑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희가 이제 건물을 매각을 할 때 네네.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법인은 단일세율이 이제
법인세를 내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뭐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좀 줄이려면 네. 좀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좀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양도가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양도가를 줄일 수는 없으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이제 필요 경비 혹은 경비를 저희가 잘 찾아서 넣어야 돼서 경비들을 저희가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지는지를 잘 확인해서 양도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할 때 잘 넣으셔야 됩니다. 특히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시거나 건물을 리모델링 하시는 경우 혹은 네. 이제 수선을 하시는 경우에 개인 양도세 신고를 할 때 자본적 지출로 저희가 그런 비용들을 다 넣거나 아니면 이제 수선 같은 경우는 혹은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뭐 이런 비용들을 이제 넣으실 수가 있고 신축하시면 그 건물가를 저희가 취득 원가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가 사실은 집 보관해 두고 계시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필요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도 그런 자료가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저희가 잘 넣어서 신고를 하면 인정해 주는 거라 그런 서류들을 잘 미리미리 좀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취등록세 영수증도 잘 챙겨 주셔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중개를 하게 됐을 때 중개 영수증 네. 네, 그리고 법무사님 비용들 이런 서류들을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장부 정리를 잘 해놓고 건물에 대한 취득 원가를 잘 잡아 넣으셔야 저희가 차익을 계산할 때 조금이라도 세이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잘 신고를 잘 해주는 세무사님한테 맡기시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김영 세무사님한테 정말 이제 뭐 김영 세무사님 너무 잘하시고 계셔서 사실 여기 이제 공개하기도 아까울 정도로 많은 연락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사실. 그래.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주택 임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가 건물 임대를 하실 수 있는데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택 임대를 하신다 하면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란 걸 2월 10일까지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외에 건물을 뭐 이제 임대를 하신다고 하면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임대를 하고 있다 하면 네네. 법인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신고 기한을 잘 지키셔서 가산세를 줄이는 것도 사실은 절세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를 잘 해서 저희가 세금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짜 제 말씀 중에 이제 가산세를 줄이는 것 또한 진짜 맞습니다. 제가 절세 방법 중에 정말 하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나 있을까봐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네네. 저희가 항상 이제 건물은 네. 재화고 네. 저 비과세를 받는 항목이 아니고 과세 대상이잖아요. 반면 이제 토지는 비과세 항목이고 네, 네. 그럼 건물은 항상 좀 부가세라는 게 딸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모든 이제 건물을 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이제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이제 주택 종류는 이제 부가세법상 면세 제화입니다. 그래서 면세 제화를 거래할 때는 부가세라는 것들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것도 당연히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외로 일반적인 저희가 상업용 건물들, 오피스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건물들, 저희 꼬마 빌딩 이런 건물들에는 이제 부가세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만약에 그런 건물을 판다고 했을 때 부가세를 납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매수하시는 입장은 즉 부가세를 매도인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 신청을 매수인이 하시고 그걸 환급 받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또 이제 돌려받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 받으셔야 발급받고. 네, 가능하시고 세금계산서는 건물 가액에 대한 10% 그리고 토지는 면세 제외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신다고 해서 환급 받으실 수 있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게 뭐 포괄 양도세 네, 받아서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안 그러면 건물 가액을 산정을 시켜서 네, 맞습니다. 해서 이제 부가세는 반드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신축 목적으로 네. 예를 들면 건물을 매입해서 잔금을 하자마자 6개월 이내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네. 부가세를 냈다가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인지하고 있기로는 이제 신축 목적 사업이라는 거를 매매계약서에 명확하게 놓고 네. 거기에 서로 이제 합의가 된다고 했을 때는 네, 네, 네. 부가 건물 가액 자체를 영원으로 산정하고 매매 계약을 이제 하면 네.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제 부가세 자체를 납부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네. 좀 그런 게 혹시 좀 있을까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네네. 이게 이제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가격을 영원으로 하셨고 토지랑 건물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저희가 중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때 네네. 그 건물 가액은 영원으로 한다라는 이제 특약이 당연히 작성돼 있으셔야 될 네. 거고요. 그리고 그게 단기간에 건물이 멸실된다라는 것들이 작성돼 있으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물들이 나중에 거의 그 계약서 내 기간 내에 멸실이 실제로 돼 있으셔야 건물가액이 영원으로 된 거를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 건물가액을 영원으로 했지만 1, 2년 동안 그 건물을 멸실하지도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부가세가 발생되는 거래로 인지하고 세무서에서 나중에 이제 추징이 나올 추징 나올 수도 수도 있겠네요. 있고 뭐 연락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행동도 해주셔야 됩니다. 액션도 이제 네, 액션도 꼭 해주셔야 예를 돼요. 들면 매매계약에 특이하게 우리가 신축 목적 사업으로 건물을 이제 매입하지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잔금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축을 할 거다라는 내용을 또 넣어놔야 향후에 잔금 치르고 나서 정말 이제 6개월 안에 그런 게 다 철거가 되고 멸실이 되어야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문구를 매매계약서 상에 뭐 특약이든 아니면 뭐 매매 가액이든 좀 넣어서 좀 네. 진행을 하면 네. 안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혹시 파실 때 토지도 같이 파시는 그럼요. 경우들이 네. 이제 네. 많잖아요. 네. 건물만 팔면 이 의미가 토지 일체로 없다고 다 같이 팔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이런 케이스들이 조금 있으세요. 네. 토지는 오래 보유하셨고 건물은 신축을 해서 보유 기간이 좀 짧은 경우에 조금 절세하실 수 있는 팁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네네. 이제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매매 계약서에 작성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토지 가액을 높게 하는 게 좋고 건물 가액을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그렇죠. 거를 이거는 다 개인으로 소유했을 때 한정합니다. 법인은 상관이 없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못 받으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개인으로 만약에 토지와 건물을 판다라고 했을 때 개인이 만약에 토지 소유가 기간이 조금 더 오래됐다. 15년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 15년인데 건물은 신축한 지 한 3년, 3, 4년 됐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토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토지의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는 게 좋으신데 그러려면 양도 가액이 토지가 더 높고 건물 가액이 낮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건물 가액 그 의미로 저희가 엄청 낮게 할 수 있냐? 그렇죠. 이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도 가액을 건물 기준 시가랑 토지 기준 시가로 해서 안분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양도하는 가액이 기준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부인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산정하신다고 하면 토지 가액은 30% 넘지 않게끔 올리고 건물 가액은 30% 기준 시가랑 차이 나지 않게 내리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양도세 계산할 그렇겠네요. 때 좀 줄이실 그치.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의 이제 기준 시가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홈택스 뭐 기준 시가 양도 뭐 네, 그걸 통해서 맞습니다. 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네. 산정하고요. 네네네네. 건물 기준 시가는 저희가 이제 상속세, 증여세법상 계산을 해서 기준 네. 시가를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30% 정도는 좀 유동적으로 유동적으로 할 수 하셔도 있으니까 괜찮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고 토지에 대한 장특세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네, 게 매매가액을 조금 이제 네. 저희가 산정하실 수 있다. 네. 되게 중요한 팁인 네,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네, 팁이고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실제 이제 거래를 할 때도 건물 가액을 어느 정도 산정했는지 몇 번 다 크로스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 회사 내에서도 이제 몇 번 세무사님한테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어드바이스를 줘서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개인으로 건물을 이제 매각한다고 하셨을 때는 방금 이제 금명 세무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한번 각자 이제 기장 세무사한테 더블 체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좀 흔쾌히 또 유튜브에 나와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정말 많은 정보들을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주고 가셨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한 말씀 드리자면 혹은 또 예비 건물 투자자분들한테도 한 말씀 드리자면 어떤 말이 좀 있을까요? 한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이나 이런 이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시고 매도할 때 아무래도 세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거래할 때 저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법을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궁금하신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서 이 신고를 잘못하셔서 발생하시는 가산세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정말 많죠. 취득할 때도 맞아요. 그렇고 보유하고 계실 때 혹은 매각하고 계실 때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조금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멋진 투자자님들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뭐 세무적으로 궁금하거나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연결을 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 다음번에 꼭 나와서 좋은 네. 정보들, 네. 좋은 세법적인 절세하실 수 있는 것들을 네네. 제가 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하겠습니다. 걸로. 네.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원호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